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이고요. 5월 19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넉 달하고 반이 지났네요. 올해도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6월이고, 오늘 밖에 나가는데 되게 덥더라고요. 예, 오늘 참 더웠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반팔 입었어요. 그, 낮에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 햇빛을 잘 못 보는데, 오늘 오랜만에 따뜻하게 햇빛을 보고,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몇 분 걸으니까 땀이 나기 시작해서, 땀 범벅이 돼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일단 챕터의 제목은 대수학이 물을 읽다. 그리고 소제목은 수가 구조에 밀려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는 여기 14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뭐 치환군, 그다음 뭐 사형군, 그다음 그 리군, 리대수, 또 클라인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클라인은 클라인 병에서밖에 못 들어봤는데 클라인 나오고 킬링, 빌헬름 킬링이라는 그 수학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예 제가 접해본 갑자기 적이 없는.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런 점도 좀 있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박학다식하시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뒤에 가면은 뭐 그러니까 환체, 그러니까 환이랑 체는 그래도 그 기초적인 추상대 수학에 나오는 정의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대수는 저도 아직 그 그러니까 정의는 들어봤지만 이게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가 뒤에 그 에미 뇌터라는 여성 수학자가 나옵니다. 예. 이 수학자를 보고 제가 살짝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꼭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갈루아 이론이랑 그 오처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비존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저한테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오처방정식의 해의 비존재성, 그 다음에 행렬식이 행렬식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행렬식을 추상대수학이 그 언어로 정의되는데 왜 그렇게 정의되는지랑 근데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뇌터 정리라는 거였어요. 뇌터 정리는 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뇌터 정리가 여기 책에 나오던가요? 뭔가 그 물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대칭성에 관련된 건데 뇌터 정리라고 치면은 뇌터 정리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 글자 그냥 텍스트만 그대로 읽어보면은 보존량을 지니고 미분 가능한 대칭성을 지니는 작용은 모두 그에 대응하는 보존 법칙을 지닌다. 라는 약간 외계어 같은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어서 그 밑에 예시가 조금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화면 공유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나무위키라는 곳입니다. 물론 나무위키는 우리가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더라고요. 보존량을 지니고 미분 가능한 대칭성을 지니는 미분 가능한 게 그 중요한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건 빼고 보존량을 지니고 대칭성을 지니는 작용은 모두 그에 대응하는 보존 법칙을 지닌다. 뭔 말이야 싶어가지고 밑에 보면은 몇 가지 그 대칭성, 그러니까 이그젠플이 나와요. 뭐 시간 이동 대칭, 그러니까 시간 변화에 시간이 바뀌어도 불변하는 어떤 양이 있다. 근데 그건 에너지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 그 위치가 바뀌어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다음에 뭐 공간 이동, 그다음에 뭐 공간을 회전을 해도 뭐 가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으나 좀 알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싶었던 게 뇌터 정리랑 그 갈루아 이론이랑 아까 얘기했던 그 행렬식에 대한 거였는데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 뇌터 정리는 뭐 그냥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름이 나와서 살짝 반가웠습니다. 여기 책 중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공할 헛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여기도 너무 반가워했던. 여기도 뭐 저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뭐 괴물군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그 이것에 대해서 존 코너웨이가 가공할 헛소리 추측이라고 불렀다는 게 저는 살짝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가장 아름다운 후식 하면은 다들 요거 떠올리잖아요. 요거. 아, 네, 잠시만 너무 작네요. 이미지로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죠, 이거. 오일러 항등식 이거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실제로 그 수학자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수식을 보여주고 뇌에서 일어나는 그 저기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아마 fMRI로 찍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실제로 이걸 볼 때 가장 그 활발하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음, 반대로 제일 반응을 안 한 식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라마누잔 파이? 라마누잔 저때 나왔는데. 네, 네. 아, 요거 같아요. 아, 뭐 배경이 이렇게 어지럽네. 아, 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 식이에요. 어, 보면은 한쪽엔 파이가 있고 여기에는 정말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숫자들이 있어요. 뭐 9801도 있고 1103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263990K는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찾아낸 것도 놀랍지만 이걸 딱 보면은 뭔가 식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약간 그런 식인 거죠. 이걸 계산하면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해볼까? 근데 이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아, 그러게요. 왜 했을까요? 아, 진짜,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서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건 알기 어렵죠. 라마누잔이 100년 전에 살았던 정확히는 11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알긴 어려운데 라마누잔이 굉장히 직관에 많이 그 의존을 해서 연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있습니다. 무한대를 본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라마누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음, 보면은 조금 설명이 되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해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스토리로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라마누잔은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고 해볼게요. 라마누잔이랑 항상 같이 언급되는 사람이 여기 힐베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수학자예요. 네. 이 당시에 수학이 약간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은 수학을 모순이 없는 그 완전한 체계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공리로부터 그 차곡차곡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더 굳건하게, 그러니까 탄탄한 기반을
가져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패러다임이 유행이었고 그 선두주자가 여기 힐베르트라는 수학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라마누자는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저기 증명해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한대를 본 남자 영화에 보면은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극 중에서 여기가 힐베르트고 여기가 라마누잔이에요. 라마누잔이 뭔가 칠판에다가 식을 써요. 되게 복잡한 식을 써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엄청 막 괴상한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을 써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학의 패러다임은 힐베르트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 수학의 패러다임은 그게 어떤 정리가 있으면 그게 왜 참인지를 공리에서부터 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빼먹는 계단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수학을 하던 그러니까 중시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마누자는. 어떻게 증명했냐?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그냥 떠올랐대요. 어, 그냥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꿈속에서 여신이 말해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갈등이 있었겠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힐베르트가 아니고 하디입니다. 진짜 그 엄청난 실수를 했네. 힐베르트 아닙니다. 하디입니다. 하디. 음.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G.H. 하디라는 사람이고요. 힐베르트 아닙니다. 어,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것도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 힐베르트가 그 수학을 공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의 중심이었던 사람이고 하디도 그런 그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라마누자는 완전히 그 정반대. 같이 일하면서도 좀 되게 같이 일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그 극 중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라마누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천재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라마누잔이 그 쓴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해석이 안 된 게 많아서 그 노트의 복사본이 꽤 비싸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100개 해가지고 다 나눠서 그러는데 비싸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음, 근데 또 어디서 들어보니까 라마누잔 노트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잘못된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 사람도 실수를 하긴 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잘생겼다. 배우지만. 그쵸. 이 왼쪽은 유명한 배우죠. 제레미 아이언스라고. 음, 유명한 배우고, 오른쪽도 사실 인도 출신인데 유명한 배우죠. 데브 파텔이라고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음, 퀴즈, 퀴즈 푸는 그 영화 뭐죠? 상도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무슨 퀴즈쇼에 나가서 퀴즈 푸는 어떤 영화 있습니다. 거기 주연으로 나와서 조금 유명해진 그 사람이고, 제레미 수학 아이언스. 관련한 영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음, 그냥, 그냥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도, 이 라마누잔도 어린 나이에 요절했죠. 30살인가? 32살인가? 너무 아깝다. 네. 그때 그 영국의 아마 음식도 좀 안 맞고 해서 잘 못 먹어서 그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라마누자는 저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마누잔까지 왔는데 결국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존 코웨이가 말했던 가공할 헛소리라는 게 약간 이 식을 봤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 저거는 식이면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걸 왜-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게, 글쎄요. 이걸 외우는 사람이, 세상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우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진짜. 그냥 타이하면 되는 걸 왜 저러고 있어요? 음, 결론적으로 수학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이게 결론인 거.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상한 짓 하죠. 네. 이상한 짓이지, 그게. 아,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빨리 죽었나 봐요. 평생 나누어서 쓸 머리를 한꺼번에 저런 거 생각하느라고 다 써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가만히자니 어디 있지? 음, 그 수학자 중에 네. 에어디시, 그 폴 에어디시라는 그 헝가리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뭐, 수학자, 1, 에어디시 2 한 사람 네, 아니? 네, 맞습니다. 음, 네. 이분의 전기를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그 책 읽어봤어요.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야, 뭐 이런 문제를 왜 궁금해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 어떤 그 판에다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음,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면을 제가 그림판을 쉐어를 하고, 쉐어가 안 쉐어가 됐나? 지금 그림판이 보이시나요? 아니? 그림판 안 보이시죠?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스탑 쉐어를 하고, 다시 쉐어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판 보이시죠? 네. 이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이 책에 제가 되게 어이없어서 기억에 남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사각형 틀에다가 가로가 한 100, 100보단 컸던 것 같아요. 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만 곱하기 만 요 판에다가 크기가 1 곱하기 1인 블럭을 만 곱하기 만 개를 이렇게 채워두는 거예요.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두는 거예요. 그럼 만 곱하기 만을 하면은 1억이 나오거든요. 1억 개? 1억 개가 나와요. 근데 아까 그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판을 지금 그 가로 세로 저기 너비랑 높이가 1만 1만이잖아요. 이거를 1만 점 1, 1만 점 1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더 갭이 있도록, 요만큼 더 갭이 있도록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블럭을 몇 개 더 넣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무리 네.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틈이 너무 좁으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저거를 블럭을 잘 재배치하면은 천 몇 개인가를 더 넣을 수 있대요. 아, 천 몇 개는 너무 많은가? 백 몇 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이 책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아까 이상한 문제를 푼다고 하셨을 때 갑자기 이 문제가 떠올랐어요.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저 문제를 풀어서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문제를 푸는 걸까? 아니야. 너무 쓸모만 생각하지 말자.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어떤 상상력으로 그 글을 써 나가듯이 그런 어떤 상상력이 저런 데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우리는 머리가 아프지만 희열을 느끼는 거죠,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짓을 하죠. 저거 시켜서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말 어느 순간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 요거 요만큼 늘리면은 블럭을 더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순수한 궁금증. 특히나 폴 에어디시는 정말 그 일생 자체가 굉장히 아이 같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라서 음, 더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씩 그런 저게 사람 있어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저 시기 그 시대, 지금은 뭐 다른 법도 많겠지만, 저 라마누잔의 시기 그 시대에 파워풀했던 거는 그, 그 시그마 있는 그 항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몇 개 한 계산을 안 해도, 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파이가 정확하게 인 것 같아요. 어, 아, 예. 한 그래요? 항만 해도, 예, 한 항만 해도 뭐 소수점 6자리, 두 항 하면 뭐 10몇 자리, 세 항 하면 뭐 거의 20자리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계산량을 적게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파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네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어, 유도도 되는 거더라고요. 어, 음, 저런 걸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냥 거의 외계인 수준인데요. 제가 보기엔. 음, 세상을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원주율 파이를 만들어내는 되게 재밌는 식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좀 뭐 유명한 식이 몇 개 있는데요. 네. 1의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이걸 무한대까지 다 무한개를 더하면은 그게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어이없게도. 그래요? 이 증명을 아마 그 중간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 오일러가 처음 그 증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 오류를 그 후대 수학자들이 그 빈틈을 메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 이 증명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원주율이랑 연관이 있는지를 굉장히 멋있게 설명을 한 그 쓰리 블루 원 브라운이라는 그 유명한 수학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로 원주율이랑 관련을 시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계산해 보면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파이라는 게 뒤에 숫자가 엄청나게 뒤에 많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제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걸 제곱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을 그 다른 형태의 식으로 변환을 하고 또 변환을 하고 어떻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6분의 파이 제곱이 딱 나오는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음. 유추를 한 거죠. 파이를 네. 제곱을 했다기보다는 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어,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이건가? 이런 식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이게 그 라이프니츠 식이라는 건데 그 미적분학 그 만드셨던 라이프니츠 파이. 부호가 틀렸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희한하게 그냥 분모를 홀수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해 보면은 이것도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놀랍고 어이없게도 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위키피디아에 바로 증명이 나오는군요. 어, 아무튼 원주일에 나오는 이런 좀 어이없는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시그마를 써야만 되는 거네요, 결국.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과제로 내주기에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음. 반복문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식이 복잡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내기에 참 좋아 보이는데. 선생님을 증오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식 보고 그냥 괴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까 강병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거는 몰랐어요. 이걸 하면 굉장히 빠르게 수렴한다는 거는. 오늘 또 펀 팩트를 하나 배우고 가네요. 제가 옛날에 그 신문에서 봤던 뉴스인데요. 이거는 뭐별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서울공대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63 빌딩의 정확한 그 길이를 알아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림자도 계산하고 뭐 각도도 계산하고 이랬는데 제일 그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관리인한테 가서 그냥 물어봐가지고 그 만 원짜리 뭐 하나 사주고 걔가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최고네. 제가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 내주면 그냥 파이라고 적는 사람이 1등일 것 같아요. 그, 그 문제가 아마 저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폰노이먼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폰노이먼이 내 문제였나? 폰노이먼이 풀었, 아무튼 그 학생한테 시계를 주고, 이 시계를 이용해서 어떤 건물의 높이를 구해라. 라고 음. 해서 뭐 공을 떨어뜨려서 떨어지는 시간을 재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뭐 그림자가 움직이는 시간을 재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 제일 빠르게 맞췄던 학생은 그 시계를 수위에게 선물하고 그 높이를 물어봤던 그 학생이었다는 그 그래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네. 네. 약간 저거랑 비슷한 거죠. 원숭이가 과연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를 따먹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사람들이 실험을 하려고 실험 세팅을 하고 있는데 실험 세팅을 하던 사람이 천장에 바나나를 묶어놓고 의자에서 내려오는 순간 원숭이가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따먹더라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응용력과 상상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네요. 별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숫자가 길어져도 일시백 하다가 결국 숫자를 못 읽는데. 어, 숫자는 사실 저도 계산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어이없는 계산 틀려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죠. 음. 어쩌다 보니 좀 많이 돌아왔는데 원래 하려던 말은 그 가공할 헛소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아마 저 책이었던 그 음, 리만 가설 아니면은 소수의 음악 그 둘 중에 하나에 넣었던 것 같은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그 뭐 n이 3 이상일 때 뭐 a 3승 더하기 b 3승은 c의 3승이 되는 그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의 음악 그다음에 리만 가설 아마 존 더비셔라는 분이 쓴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저자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다른 수학자의 의견이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우리가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A 4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5승이 되는 자연수는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식으로 숫자 조금만 바꾸면은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의미는 있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이, 뭐 어떤 군이 하나 나오는데 그 크기가 뭐 8 곱하기 10의 53승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A에다가 뭐 1, 2, 3, 4, 5승 뭐 더하기 B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과연 저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걸 다 풀지는 못할 거고 인류가 그래도 풀 수 있는 것부터 좀 풀어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풀어봐야 아는데 미리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뭐 미해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서 풀고 싶은 거 푸는 거 아닐까요? 앤드류 와이스가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푼 것도 어릴 때 풀어보고 싶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가 다시 이 페르마의 정리를 푸는데 필요한 그 보조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증명이 돼서 그래서 다시 재도전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어떤 그 뉴스 기사였는데, 미국에 18살인가? 고등학생이 수학의 난제를 하나 풀어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음. 물론 그 뒤로 지금은 대학생이 되는데, 고등학생 때 그걸 풀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냥 재밌어서 했대요. 재밌어 보여서. 음. 그걸 자기가 3년 동안인가 풀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풀기 어,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정말 소위 우리나라에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좀 잘한다고 할 때 말하는 그 수학 잘한다는 것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학생의 수학 잘한다는 거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럴 때마다. 음. 얼마 전에 그 수능 모의고사 있었거든요. 5월에. 아, 네,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수학 문제를 제가 풀어봤는데 100분에 30문제거든요. 아, 근데 한 제가 한 14번인가 15번인가 풀고 있는데 이미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능은 다시 볼 수 없는 이제 신세가 됐구나. 라는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많이 풀 수 있었어요. 아, 그, 너무 뭐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었으면 어떻게든 풀긴 풀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제한된 시간 안에 푼다는 게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저는 초등학교 문제도 읽어보니까 한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뭔 소리야 이러고 요즘 초등학교 문제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학교를 어떻게 나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초등학교 문제는 말이 어렵습니다. 음, 국어가 어려워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페르마의 정리를 풀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업도 얻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만약 진짜 중요한 건데 풀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든가 이러면은 그 푸른 시간이 좀 아깝거나 또 잊혀지거나 하면 좀 그거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굉장히 그, 화가 나겠죠. 우라통이 터지고. 갈로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갈루아도 비슷하죠. 예. 보냈는데 논문 그래서 애가 없어지고. 그렇게 삐뚤어져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논문하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뭔가가 좀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 같고. 네.
지금도 수학자들이 뭐 논문을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써냈는데 그걸 아무도 이해 못하면은 결국 백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논문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수학자들 사이에. 음. 그리고 사실은 그 난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수학의 난제라고 부르는 그런 좀 사이즈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 한 방에 이렇게 빡 풀리는 게 아니고 그, 그 문제를 그러니까 뭐 뭔가 문제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아, 그런데 요거 위로 올라가서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위로 올라가서 아, 이게 풀리면 이게 풀려. 그럼 우리는 이걸 증명하면 돼. 그런데 이건 어떻게 증명하지? 아, 이걸 증명하면 이게 증명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 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리를 증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르정인가 뭐. 네네네. 그 저기 사람 이름이 들어간 네,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분들도 대단하더라고. 일본 사람 둘인데. 네. 아시나요? 근데 저는 저도 그냥 이야기로 읽은 건데, 한 명은 요절하고, 이제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 사람도 지금 말씀하신 이 추측의 한 계단을 굳건히 만든 음. 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아마 그 랭글렌즈 프로그램이랑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랭글렌즈 프로그램이 네, 뭐냐면 네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랭글렌즈 프로그램이 약간 수학을 대통합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전부 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이고 그럼으로써 그것들 간에 다리를 놓겠다는 어떤 좀 거대한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추측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아마 음, 그러니까 수학끼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음. 제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화면 쉐어를 바꿀게요. 육, 육. 이게 그 랭글렌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벨상을 받았네요. 아, 네네네. 여기 밑에 보면은, 저도 뭐 하나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네라고 해서 아는 건데, 함수 해석학에 나오는 무엇과, 그 다음에 정수로에 나오는 무엇이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분야인 함수 해석학과 정수론의 대응 관계가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연관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설명할 수 있는 더 상위 호환격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함수 해석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거고, 정수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인, 그거보다 더 상위 호환급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세개를 두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까지는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도 하니야마, 어, 시무라, 왜 안 나오지?
랭글렌즈 프로그램의 중요한 예제라고, 분명히 여기에는 텍스트가 있는데 왜 PDF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텍스트가 선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랭글렌즈 프로그램의 중요한 예제로서, 여기 타니야마, 시무라, 베이오 추측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얘기가 나와요. 뭐, 저는 알지 못하는 뭐, 타원 곡선, 모듈러 형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랄까, 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더 큰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그젠플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합을 해보자라는 랭글렌즈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리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긴 하는데 이건 정말 모르겠다. 좀 알만한 거. 교환자. 교환 법칙이 실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아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그러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이 문자들만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보통 만약에 A하고 B가 그냥 숫자면 당연히 A 곱하기 B를 하든 B 곱하기 A를 하든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까? 그것도 하나의 그 연산자로 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하네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14장은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 시대가 다 그랬지만 네토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유일한 단점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밥벌이를 못했대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걸 구해준 게 그, 그 방금 나왔었는데, 음, 어느 한 아, 이게 어디 나올까요? 네. 힐베르트요? 지파의 힐베르트. 네. 힐베르트가 강력하게 네. 싸워져서, 네네네. 여기 목욕탕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네, 요 얘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음, 당시 다른 교수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교수직 임명을 반대했으나 힐베르트가 여기가 목욕탕이냐? 라는 너무, 말로 너무, 너무 명언이네요. 여기가 목욕탕이냐. 음, 나 적어놔야 되겠어요. 여기가 음, 목욕탕이네. 너무 멋있는 것.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당시 요 밑에도 있네. 유대인 출신이라서 네네네. 더 그래 눈치를 봤던 것 같아. 네. 근데 여긴 안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수는 뭐 언감생심이고 강사도 안 돼서 그냥 한참 동안 무급 강사로 해서 음, 힐베르트가 이렇게 생활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됐다고는 근데 하는데 2년 만에 병으로 하더라고. 돌아가셨네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아인슈타인이 되게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 음, 이게, 그러니까 1933년이니까 영화
히든 피겨스가 뭐 그 동생을 60년대인데, 참살당했네요. 네, 동생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아우,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제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음, 그 책도 마찬가지로 그 유태인인데 러시아에서 살았던 어떤 그 수학자. 결국은 나중에는 러시아 탈출해서 그 미국으로 갔는데 그 책도 제가 읽어봤을 때 좀, 내가 사랑한 수학이라는 책이고요. 음, 에드워드 프랑켈이라는 그 수학자고, 이 수학자도 지금 그 아까 말했던 랭글렌즈 프로그램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자도 마찬가지로, 어, 그러니까 구소련,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이죠, 참. 구소련의 반유대인 정책에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래서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단지 그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약간 그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좀 그냥 사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딸내미 제자가 러시아에서 왔는데 유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태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유태인이지만 나는 러시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스크바에서 자기는 태어났는데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보통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본인도 유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음,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랭킹이 러시아 전체에서 1, 2위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데, 이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인데, 유태인으로 그 얘기를 하지 말라. 나는 러시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그래서, 뭔가가 좀 달라지고 있나? 유태인들도, 우리는 유태인 하면 굉장히 좀 애국심이 강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되게 놀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나이에 한 두 배쯤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음, 그거는 나이를 더 먹어봐야 아는 거라고 얼굴은 생각합니다. 완전히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이 그 특이한 얼굴 있잖아요. 코랑. 네, 그런데 본인은 유태인으로 생각지도 않고 유태인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만 유태인이다. 깜짝 음, 놀랐어요, 제가. 음. 그래서 세월이 달라지니까 유태인도 달라지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까 힐베르트가 말했던 여기가 목욕탕이냐? 라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여기가 목욕탕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목욕탕이냐? 라는 거 보면은 마치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머릿속에 어떤 게 재생이 되냐면은 그 배우 송강호의 목소리로 여기가 목욕탕이냐?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랬을 수 있죠. 정말 너무 근데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멋지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아,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편지로 쓴 거라 실제로 뭐 대면으로도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록에는 편지를 쓴 거라 음, 이렇게 거칠지는 않고 어떤 핵심은 근데 이 시대 글들이 그렇잖아요. 빙빙 둘렀는데 사실은 조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쓰는 거니까 네. 이게 더 원뜻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이걸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난다. 아까, 또 하디네. 아까 제가 하디라는 그 수학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디의 이름이 들어가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 유전학에 나오는 법칙인데,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여기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발현되는 건 우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우성만 남을 것 같은데 왜 그 비율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수가 열성 유전자 개체 수보다 많아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대를 거듭해도 많아지지 않는 이유를 그 하디가 풀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자인 하디가 풀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어, 여기 그 1908년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전학 교수였던 그 레지널드 퍼넷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왜 세대가 늘어나도 이 비율이 유지되느냐. 그래서 이 교수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비율이 유지된다는 걸. 그런데 음,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얼마 뒤 친구인 아까 그 수학자 하디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하디가 냅킨 위에다가 수식 몇 개 적어주면서 중학생도 풀겠다 라고 어, 얘기를 했다는. 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나무위키라는 이 사이트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런 좀 촌철살인에 음,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건 이렇게 풀면 되잖아. 중학생도 풀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링크가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은 참 쉽죠? 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 사람 생물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수를 갖다가 저렇게 금방 수식을 생각해냈을까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몰라도 이 네, 유전자가 뭐 우성 유전자, 우성 열성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나씩 붙어서 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그거에 대한 거는 진짜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론 지금 이때부터 벌써 100년이 지난 지금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 중학교 때 배울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비율, 그 비율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 않나요? 물론 이게 음, 실제로는 아까 여기 나오는 음, 음, 이게 아마 저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 아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멘델 유전 법칙 여기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멘델이 콩 가지고 실험했나요? 뭐 가지고 실험했죠? 음, 완두콩으로 실험했나요? 네, 뭔가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튼 실험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인데 이런 식으로 교배가 되면은 하나씩 이렇게 섞이면서 그 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유전 현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단순화를 할 수 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전 제가 뭐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이 언제죠? 1865년이니까 아까 그 중학생도 풀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 50년 전, 40년 전, 40년 전에 있었으니까 40년 후에 생물학자는 당연히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할 것이고 실험도 할 것이고 뭐 많은 걸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어?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한 번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네? 내가 이거, 근데 난 이거 답을 모르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관찰하면은 그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유지된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열성 인자를
제거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있는데, 음, 어찌 생각하면 또 우성만 있어도 그게 또 열성일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성 열성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성 열성은, 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발현되냐의 입장으로 우성 열성인 거지, 어느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단 네, 그거부터 조금 되게 그 단어의 의미로서 우리가 조심해서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전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그 어떤 음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 그러니까 어떤 뭐 키가 됐든 뭐 비만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비만이 잘 일어나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비만이 일어나는 유전자는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만들 때부터 이걸 조작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인류가 다 비만을 갖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너무 소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떤 유행병이 번졌는데 비만인 사람은 그 유행병에 잘 걸리지 않는 어떤 유행병이 돌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만이 오히려 더 사회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의도, 니즈에 의해서 함부로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렇고, 그다음, 굉장히 불치병 같은 거는 뭘 이렇게 미리 그거 하는 게 있다고는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이제, 뭐, 유전자 가위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책에서, 궤도의 과학 거세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무슨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떤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원래 그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가운데가 파져 있어서, 그 가운데 파져 있는 데에서 그 산소를 나르잖아요. 산소를 나르는데,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동그랗게 안 생기고 약간 그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대요. 음, 그래서 산소를 잘 못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참 얄궂게도 콜레라인가? 콜레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이 적혈구가 초승달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콜레라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생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사회가 환경의 적응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콜레라가 아닌 다른 질병인데, 만약에 그런 뭐, 정말로 적혈구의 모양에 따라서 그 감염도가 달라지는 그런 질병이 돌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오히려 사회 적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면 안 되지. 환경 적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불치병 얘기는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어쨌든 그 생물학자가 그 초파리 연구를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 초파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 사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쵸? 머릿속도 복잡해. 그래서 사실 유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단위로 유전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합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면 그냥 전부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또 요즘은 아,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어, 꽤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주 쓰면은 그 특질이 그 유전된다라는 음, 게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살짝 분위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일부에서는 용불용설이 참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견? 아, 후성 유전학. 음. 네. 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후성 유전학은 용불용설이 아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이상한 소리 할 뻔했군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뻘소리를 하지 않는지. 수학 얘기해야 되는데 저 오늘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수학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훨씬 재밌네요. 목욕탕도 재밌고, 라마누잔의 그, 정말 수학자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한 그 공식도 저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수학자들도 기가 막혀서 뇌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런 니은이 다 있어 이러면서 뭐 일로의 공식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아니 라마누잔의 공식은 생각만 해도 아무 그게 없네요. 무슨 모래 아래서 바늘 찾듯이 골치 아파. 그리고 제가 15장을 미리 읽어본 그거로는 위상 수학이 그 DNA 연구할 때 굉장히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다 수학이 어쨌든 참 기본이 되는구나 싶으면서도 과학자가 되기도 참 어렵겠다. 이런 수학을 언제 공부하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 유전학에서요. 네. 어, DNA 그 나선 방식을 위상 수학으로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생물학자가 위상 수학을 잘 알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마 수학자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 정말 심오하고 심오하군요. 예, 그래서, 이게 수학이 골치 아프면서도 뭔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라마누잔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수학이 물론 계산도 중요한데 계산도 중요하고 수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 안 그래도 14장의 제목이 그 구조잖아요. 수가 구조에 네, 밀려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산이 아닌 정말로 어떤 구조를 보는 것도 수학에서 그 수학의 이론화, 수학적인 이론화를 할 수 있고 그걸 여기에도 적용해보고 저기에도 적용해보고 사실 물리학도 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책, 그 내가 사랑한 수학에도 보면은 서두에 맨 첫 부분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군 이론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군이론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대칭성 얘기가 나오고요. 뭐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들이 다 뭔가 짝이 있는데 뭔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짝이 있는데 뭔가 하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발견된 게. 그래서 음, 분명히 이 입자도 이 대칭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냥 대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정말 연결이 안 될 것 같았던 수학의 그 추상대 수학의 분야와 물리학의 분야가 그런 식으로 잘 들어맞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수학이 쓰인다는 게 계산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 저 페르마가 아니죠. 푸엔칼의 추측. 지금은 푸엔칼의 정리가 됐지만 푸엔칼의 정리 같은 경우도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히 우주에 대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수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페를만이 증명한 거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계산 이면에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모양을 보고 있는 우주의 모양은 뭐 8가지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계산도 중요하고 어떤 구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라는 단어 제가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좀 이질감을 느꼈던 단어가 구조라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 수학이 참 앞으로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그리고 계속 중요하게 쓰이겠지만 수학이 앞으로 천대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천대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지금 수학과가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천대보다 더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수학 수학과를 없앨 수가 있어요? 학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왜냐면 학생을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수학과가 없으니까 학생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아예 과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수학과에 교수님들은 계실 텐데 그리고 교수님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월급의 많은 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올 텐데 학생이 없으면 교수님들의 월급을 줄 수 없고 교수님들의 월급을 줄 수 없으니 교수님들은 떠나고 교수님들이 떠나면 정원제로 하면은 일정 학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지대에서 과를 세 개를 없앴는데 수학과, 바둑학과, 철학과 세 개를 없앴거든요. 근데 어, 세 개를 없앴는데 우리 아이들이 둘 다 포함되는 과네 하니까 제가 갑자기 굉장히 심란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바둑학과도 이제 이번 가을 학기를 뽑고 이제 폐과가 되거든요. 폐과가 되고 수학과랑 철학과까지 바둑학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학과도 세 과를 없애요, 명지대에서. 근데 제가 아니 아들은 수학을 하고 딸은 바둑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있지 그때 이 생각을 살짝 하고 지나갔거든요. 정말 안타깝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국내에 물리학과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도대체 무슨 과가 있는 거예요?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살아남죠. 취업 잘 된 학과가 뭔가? 취업 잘 되는 학과는 요즘도 그 통하나 전화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전기 화공 기계 이렇게 아, 세 개. 예.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공학과가 껴야겠군요. 음, 음. 전화기 컴이겠네요.
뭐 돈 들여서 대학교 나왔는데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왜 저걸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그런 대학을 없애고 그냥 직업학교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적이 취업이라면 굳이 대학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직업학교 만들면 되잖아요. 옛날에 공고, 상고 있었듯이. 그래서 대학 뭔가가 좀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좀 함의를 가진 오직 취업이면 대학이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대학을 많이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설명이 나온 책이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가짜노동이라는 책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엘리트 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면서 시간은 많아지고 그 시간을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을 떠나서 더 고등교육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또 그 교육을 하기 위한 또 자리가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식도 한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방식도 뭐냐면은 대학을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대학에서 시험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시험 다 없애고 그리고 수업은 전부 다 토론식으로 거꾸로 교실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고 있어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특히 저는 그 공학 쪽에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단톡방 같은 데서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되게 저의 발작 버튼이 눌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 외운다는 말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발작 버튼이 눌리거든요. 공식 외우지 마라. 공식 외우지 마라. 외우더라도 일단 이해하고 외워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좀 이해하고 써라,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공식을 외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책 안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험 문제 어렵고 대신 시간 많이 주고 책 볼 수, 책 봐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은 공식 별로 안 외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책 볼 수 있으면 솔직히 누가 공식을 외우겠어요.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렇죠. 대신 책을 오픈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어렵게 내는 거죠.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낼 수가 있거든요. 냈는데 알고 봤더니 안 풀리는 문제. 이런 거 내면은 내는 사람도 문제고, 내는 사람도 부담이고, 채점하는데도 부담인데, 아니, 안 제, 풀린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게 정답일 수 있죠. 음. 네. 근데 그 취업을 위한 취업 학원이 되지 않으려면은 대학이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 프랑스 보면 대입 시험부터가 정말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네네네. 아, 진짜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저기 바칼로레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음, 음, 바칼로레아가 무슨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바칼로레아도 비판과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네네.
수학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수포자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재밌잖아요. 물어보면 어쨌든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서로 이렇게 그 대화가 되고 이러면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수학하면 시험자도 싫어하는데 재밌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수포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수학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대화와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면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점수를 매기긴 해야 되겠지만 아, 그러니까 그냥 대학의 차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각 지역에 하나씩 대학을 두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다 토론식으로 공부해서 계속 이렇게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가고 토론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일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낮에 다른 어떤 단톡방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긴 학생들이 있는 방인데,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데, 대학에다가 과정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A, 과정 B가 있는데, 과정 A는 그냥 지금 방식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거고, 과정 B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시험 다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오픈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오픈북,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시간 오래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거나, 아무튼 기존 같은 그런 시험이랑은 전혀 다른 식으로 시험하고, 모든 수업은 다 거꾸로 교실 방식으로 해서 대화하면서 수업하고, 그렇게 하는 걸 과정 B로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 시대부터 공부하는 게 계속 토론과 대화잖아요. 뭐 시험 안 치고도 그렇게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수학을 하나도 몰라도 수학이 재밌거든요. 수학이 재밌고 계속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뭐 공식은 모르지만.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경제 이론 앞에서는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음, 음,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음,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돈돈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처럼 미래 희망이 아파트 한 채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잖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오래 사셨던 선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선배가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중등교육, 중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네. 중등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뭐 있겠죠. 없을 리가 있나요? 하- 알지는 못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건강한 사람 키우기, 시민사회, 여가 선영하기.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것 같네. 그쵸. 10개 목표 중에. 네. 건강한, 정말로 이거대로 가르친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시민성 함양하기. 제가 들은 캐나다의 중등교육의 목표는 이거라고 들었어요. 모범 시민 만들기. 음.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죠. 시민성 함양하기가 이미 들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근데 근데 문제는, 제 동생이 캐나다 사는데 이제 여권에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여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마약거리를 가봤거든요. 동생이 이거는 한국에서 못 보는 거니까 꼭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마약거리로 데려갔어요. 근데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밴쿠버에 있는 마약거리를 가봤는데, 그래서 아무리 목표가 훌륭한들 또 그 안에 사회의 또 삶은 또 전혀 또 다른 게 또 있기는 하니까 뭐 대, 그 굉장히 긴 거리가 정말 너무 대책 없이 아,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전부 다 흐느적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막 누워 있고 토하고 막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부럽고 참 좋은 사회인데 또 그 안에 그 센터에 또 그런 거리 그 마을이 있고 음, 예. 시민선 함량을 못한 거잖아요. 그 그쵸. 마약이 합법이라서 네네네. 예. 모든 걸 너무나 인본 중심으로 해놔가지고 다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절제나 이런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 우리나라는 어쨌든 마약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 그런 면도 있군요. 예. 너무나 인본주의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네네네. 마약조차도 허락을 다 한 거잖아요. 다 음식처럼 허락을 해버렸으니까 평균점은 상당히 높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마약 거리를 보고 와서 아 그래도 어떤 그런 규제라는 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참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선생도 불쌍하고 제 학생들도 불행하고 온통 사회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너무 이상하고 아 가끔씩 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그 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그런 정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못 견뎌 하는데 그걸 잘 습득해야지 이길 수가 있고 이제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처럼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철학과 인공이 반집이라도 계산해서 그 보여주는 정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두면 인공이 바로 12%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공이 없을 때는 다 같이 아 이건 조금 좋은 수, 조금 나쁜 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한 수 두면 막바로 컴퓨터에서 이거는 5%, 이거는 7%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가 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초반부터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음, 다르게. 그래서 이제 적응이 참 어렵다. 그렇지만 또 다른 걸 또 뭐 하기도 어렵고 또 선생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하는데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자주 저한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별로 요즘 이제 더 많이 나빠졌고 또 밑에 세대들은 거기 빨리 적응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해와가지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그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이제 인공과의 어떤 결합이나 적응도 같은 게 굉장히 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 거기서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은 거의 성적에서 배제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똑같이 인공을 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주 노인들도 성적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의 그 세상이랑 많이 달라진 거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한 수 둘 때마다 인공지능이 뭐 승리할 확률이 뭐 몇 퍼센트가 됐다, 몇 퍼센트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이제 한 수마다 알려주니까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계속 네, 그럴 수 있지만 적응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초장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자기가 풀어나가는 어떤 길이 있고 인공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내 머리 위에 바둑의 신이 이렇게 있고 예, 이 사람은 이 신은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고 예, 내가 하나를 두면은 그렇게 뒀어? 그러면 승리할 확률이 2% 떨어졌어. 약간 예, 이렇게 요거만 알려주는 예, 그렇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좀 되게 다르긴 하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예, 완전히 다르고 네. 그게 그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라는 학생들도 어떤 인공의 시대에 그 목표가 이전에 우리 때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다음 세대는 인공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대잖아요. 일자리나 모든 점에서.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바둑은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많고 자유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와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좀 동작을 하기 시작한 거지. 사실 장기나 체스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그 컴퓨터가 그렇죠. 사람을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모든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최선의 수를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 네네네. 바둑은 361 팩토리얼이면 체스만 해도 뭐 64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차이 나니까 네네네. 그는 빨리 정복이 된 거고 바둑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즈가 클 뿐이지 결국은 뭐 아예 이상한 수를 전부 다 배제를 하면은 그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룰 안에서 그 룰을 우리가 벗어나서 바둑을 둘 수는 없으니 룰 안에서 어쨌든 사람이 하던 플레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가 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뇌의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미리 계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죠, 사실은. 네네. 그걸 프로들이 지금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어린 세대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적응을 할 건지 말 건지 공부를 얼마나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으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금 70이 넘은 분들도 다시 성적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음, 정말 그건 상상을 못 하던 일인데 그걸 이제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인공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인공 바둑판이 있어요. 딱 두면 그 자체로 인공 바둑판에서 옆에서 몇 프로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 개발을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전공적으로 바둑을 공부한 사람들 그걸 이제 많이 샀어요. 굉장히 비싼 바둑판이 인공 바둑판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바둑을 뒀는데 세 판을 딱 지니까 네 판째 인공이 어떤 수를 두냐면
첫 수를 육선에 둔 거예요. 육선에 둔 거는 그건 25급짜리들이 첫 낫을 바두고 1도 모를 때 두는 수거든요. 육선에 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이 상대를 3번 이기고 나서는 내가 육선에 둬도 너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기에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코드를 뽑았대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첫 판, 왜냐하면 인공은 자기가 코드를 뽑은 걸 모르니까 똑같은 상대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판을 지면 코드를 뽑는데요. 왜냐면 4판째는 육선을 두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됐기도 되게 안 됐고, 좀, 참, 그 적응하기가 그래도 참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지금 중년 세대로서 어쨌든 한 25년을 자기 나름대로 그 세계를 살아왔다가 이제 막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2세들과 둘 때만 해도 인공이 이렇게까지는 발전 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공이 이제 치밀하게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인공이 자기를 조롱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코드를 뽑는 것.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공은 아직은 모른다. 꺼내 두는 게 몇 점 깔고 깔아주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가요? 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 25급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데나 두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조롱을 당한 거죠. 프로 기사로서. 뭐, 그 이상의 조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이 인공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해결한 방법은 코드를 뽑는 일이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게 다음 세대가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시기도 또 있지 않을까. 다음엔 또 선생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대요. 선생님이 지금 인공하고 다른 설명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그 기본 생활 같은 걸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그런 걸 해줄 뿐이지 이제 그 콘텐츠 면에서는 함께 그냥 그 밑에 똑같은 하수일 뿐이니까 옛날이 어떤 선생의 위치가 없어진 거죠. 아직은 인공지능이 저거는 못하지 않나요? 어떤 수를 둘 때 왜 그 수를 뒀는지는, 설명을 못할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기는 하지만 어차피 프로들도 그 수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인공이 왜 저렇게 뒀는지. 이해하는 수도 있지만 못하는 수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곁들여서 주진 않고 이게 100%야 하는 수만 계속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두면 이길 확률 100%, 여기 두면 98%, 여기 두면 16%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쫙 내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100%인지를 계속 이제 익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과는 이제 너무 다르고 계속 인공화 두다 보면 이제 인공화 되는 거죠. 체질이 인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나랑 너무 생각이 달라. 봐도 또 자기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도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빅테크들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다 약간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그 일반 인공지능을 좀 지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구글 I.O.라는 것에 그 10분짜리 요약 영상을 봤는데 그런 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에 뜬 화면을 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라는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안경 어디다 뒀었지?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좀 더 밀접한 지금은 뭐 챗 GPT라고 해도 어쨌든 화면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화면 안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더 밀접하게 다가온다면은 정말 그때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것도 봤어요. 그 오픈 AI가 그 저기 애플의 시리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시리야 뭐뭐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챗 GPT를 접목을 시킨다 그랬나? 약간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어떤 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뭔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계약의 합의만 했다는 거군요. 시리에다가 챗 GPT를 탑재하겠다라는 거. 아직은 모르는 얘기군요, 그러면. 오늘도 어쩌다 보니 수학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 좀 저는 하긴 했구나. 저는 수학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라마누jan과 그다음 그 파이를 저렇게 다양하게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라마누자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놀랍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괴기스럽다고 해야 되나? 참 복잡하네요. 이게 말이 돼? 싶은 거죠. 예. 좀 '아 왜 저러지?' 이런 생각. 현실인가? 싶은. '나는 살아오면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 번이라도 해 봤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어쨌든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됐던 14장인데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어영부영이 아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은 고무판 기하학, 정성적인 것이 정량적인 것을 이기다 라는 부제목이고, 그 위상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도 그 깊게 들어가면은 멘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도나스 포스토로스다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참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고 또 뭔가 할 얘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제가 모르는데 그냥 함부로 아무 말이나 너무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아무 말도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도나스 보면 토로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수학과 가까워졌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달콤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 토로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그 제가 요 책은 그 집 앞에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집 앞에 도서관이 있길래 다른 책은 다른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저기 빌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가져와서 봤는데 어
뭔가 그 어디는 그냥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것 같다가 또 어디는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고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참, 음,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알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다음 책이 뭐가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저는 세 권 다 샀습니다, 이미. 저는 행동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바로 삽니다. 그 세 권이 이 책이랑 그 13살 갈루아랑 그 책인가? 저 책 맞아요? 예, 네, 네, 그거랑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네. 하나 뭐였죠? 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아, 현대수학. 보통에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나 보통 사람 아닐 건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꾸만 내려가. 내 교양인에서 보통인에서 다음에는 13살도 안 되네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13살이 제일 난해할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수학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교양인이 조금 더 높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네, 여기서 지금 퇴짜를 맞고 보통으로 갔는데 거기 또 퇴짜를 맞고 13살로 갔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도 13살 갈루아 책은, 음, 선생님이 제,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처음 보는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 어려운 내용을 정말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꽤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막, 그 대수학의 뭐 어려운 개념들인 뭐 교환, 뭐 치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좀 티는 많이 난다? 음. 그런 느낌인데 이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 아, 제목이 너무 기만이다, 이거. 그래도 선생님이 가서 좀 읽어보셨죠? 이 책이요? 아니요, 정미경 선생님이 보통. 아,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떠셨어요? 읽을 수 있는 어려워요. 책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읽었으니까 조금 낫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골라는 봤습니다. 왜 그 수식어를 계속 붙이는 걸까요? 교양인, 보통 사람. 네, 그래야 그러니까요. 책이 잘 팔리나 그래야지. 그냥 하면 책이 안 팔리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 그럼 이번에 보통 사람? 좋았어. 얼마나 지금? 나 13살 좋았어. 예, 읽어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13살이 5배를 살았는데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 수학 이 책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것 같은 스멜이 조금 나는 게 원제목은 그냥 컨셉트 오브 모던 매스매틱스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걸 보통 사람을 위한 이라고 과연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보통 사람이라고 밀고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저는 책을 샀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한번 바꿔보죠, 뭐. 한번 이번에도 도전해보는 걸로. 아니면 보통 네. 사람이 되어보는 걸로. 네. 아니, 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래도 그분은 수학을 잘하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지금 직무수 시간에 보시면 아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젊은 분들은 좀 다르죠. 아, 음. 그 저도 사실은 책을 샀거든요, 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잘했군요. 예, 어차피 읽을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이러면서 저도 오늘 사실 건드릴 사가지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건 교양인이건 13살이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아,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이 책을 벌써 15장 이제 들어가니까 2월에 시작해서 지금 4개월 만에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길게 잡아서 2달 정도 더 걸린다고 치면은 6개월에 한 권 끝내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도요. 네. 네, 그렇죠. 음. 제일 처음에 채널지기님이 처음에 상담하는 그런 거 들으면 항상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빨리 그걸 만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저 혼자 읽었으면 1장 못 넘어갔을 텐데, 아, 함께 공부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면 죽어도 깨나도 이거 읽었겠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관뒀을 건데, 어쨌든 이까지 왔잖아요. 제가 사진에도 올렸듯이 15장도 열심히 읽어놨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책의 1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므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